누가 이딴 집을 사? 차라리 강남 쪽을 사지. 시어머니가 신혼집 거실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 적금 1억 2천, 친정아버지가 보태주신 8천만 원. 그 돈으로 마련한 시누이 신혼집 앞에서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라 비아냥이었습니다. 오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요즘 누가 마포를 신혼집으로 해? 내 친구들은 다 강남으로 시집 가는데 오빠가 번 돈이면 강남 소형 아파트라도 충분히 샀을 거 아니야. 나 여기서 창피해서 못 살아. 시누이까지 맞장구 치는 걸 보면서 제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계약금 2천만 원을 포기하고 그 집 계약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시누이에게서 걸려온 부재중 전화가 99통. 그런데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시어머니의 메시지 한 줄이 이 싸움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거든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저는 결혼 5년 차 중견기업 재무팀 과장 이수연입니다. 남편 김도현과 맞벌이로 서울 생활을 이어오면서 결혼 초부터 시댁 살림을 꽤 많이 도왔습니다. 명절마다 용돈을 챙겼고 시어머니 무릎 수술비 1,500만 원도 제가 냈죠. 시누이 수진이 취업 준비할 때는 토익 학원비의 교재비까지 제 카드에서 빠져나간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도연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수연아, 정말 미안해. 근데 우리 식구들 형편 뻔히 알잖아. 우리가 안 도와주면 저 사람들 길거리 나앉아. 응?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고 도와주자. 내가 나중에 진짜 잘할게. 그 이번 한 번이 50번도 넘게 반복됐다는 걸 저는 알면서도 넘어갔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저 스스로를 납득시키면서 5년을 보냈습니다. 3개월 전 시누이 수진의 결혼이 확정됐습니다. 예비 신랑 박준혁은 중소기업 대리였는데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도연에게 전화를 쏟아부었습니다. 도연이 어느 날 저녁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저기 있잖아. 어머니가 매일 밤잠을 못 주무신대. 수진이 시댁 쪽에서 집 해오는 걸로 은근히 눈치를 주나 봐. 우리 수진이 신혼집, 우리가 조금만 보태주면 안 될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도 아직 전세 살잖아. 내 집 마련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아끼고 사는데 그 돈 수진이 주면 우리 집 사는 거 몇 년은 더 뒤로 밀려. 그건 절대 안 돼. 도연이 제 손을 꽉 잡으며 애걸복걸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수진이 번듯한 집 한 채 못 해주면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것 같다고. 아주 평생 한이 될 거래. 수연아,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내 인생 걸고 약속할게. 응? 결국 저는 제 적금 1억 2천만 원을 해지했습니다. 친정아버지도 딸이 시댁에서 고생하는데 이거라도 보태라며 8천만 원을 보내주셨고요. 저는 그 돈을 합쳐서 서울 마포구 신축 아파트 매매 계약을 제 단독 명의로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2천만 원을 먼저 냈고 중도금은 한 달 뒤에 내기로 한 상태였죠. 자금을 보내는 과정에서 제 적금 해지금 중 3천만 원이 도연명의 계좌를 한번 거쳐서 집주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제 계좌에서 도연 계좌로 다시 도연 계좌에서 집주인에게 보낸 건데 실제로는 전부 제 돈이었어요. 은행 기록에만 도연 이름이 남은 셈이죠. 당시에는 이 작은 경유가 나중에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2주 뒤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의 신혼집이 될 그 아파트에서
비공식 집들이를 열었어요. 전날 밤부터 잡채, 불고기, 과일까지 준비해서 테이블 위에 깔끔하게 차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수진, 그리고 수진의 예비시댁 어머니까지 모인 자리였죠. 저는 시어머니의 감사 한마디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을 한 바퀴 쓱 둘러보더니 콧방귀를 뀌며 입을 열었어요. 아니, 요즘 애들 사는 집이 왜 이렇게 좁니? 이게 뭐 신혼집이야? 그냥 혼자 사는 원룸이지. 가구가 들어갈 자리는 있나 몰라. 시어머니가 창문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혀를 찼습니다. 쯧쯧, 전망도 영 꽝이네. 앞 건물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어서 답답해 죽겠다. 여기서 살면 숨이나 제대로 쉬겠어?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털썩 앉아서 리모컨부터 집어들었습니다. 시누이 수진이 한술 더 떠서 오빠 팔을 잡아 끌며 징징거렸습니다. 아유 오빠, 요즘 누가 마포에다 신혼집을 얻어? 촌스럽게. 같은 돈이면 강남 쪽으로 작아도 브랜드 아파트를 샀어야지.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주소도 못 알려주겠어. 예비시댁 어머니가 앉아 계신 자리가 바로 옆이었습니다. 체면이 구겨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톤 더 올라갔죠. 아유 사돈, 민망해서 어쩌나. 우리 집 수준이 원래 이 정도는 아닌데 며느리한테 알아보고 계약하라고 다 맡겼더니 글쎄 요 모양 요 꼴로 골라왔네. 센스가 없어도 너무 없어 얘가. 시어머니의 아래 위로 훑는 시선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도연은 그 옆에 서서 죄지은 사람 마냥 고개를 푹 숙인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예비시댁 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사돈. 그래도 새 집이라 반짝반짝하고 깨끗하니 참 좋네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유 말도 마세요. 이거 계약 취소하고 우리가 좀 더 제대로 된 거 알아봐서 다시 해줄게요. 이런 구석진 집에서 내 딸 못 살게 해요. 사돈, 걱정 마세요. 제 돈으로, 제 아버지 돈으로 산 집을 시어머니가 제대로 된 게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말을 듣는 순간 숟가락을 쥔 제 손이 부르르 떨리며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참다 못해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가족들 정말 너무한 거 아냐? 내가 내 피 같은 돈 들여서 해준 집을 그렇게 대놓고 욕을 해? 예비 사돈 앞에서 나를 그렇게 바보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냐고. 도연이 귀찮다는 듯 옷을 훌렁 벗어 던지며 대답했습니다. 아, 엄마 성격 알면서 왜 그래?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지. 당신이 좀 참아. 원래 어른들은 칭찬하는 법이 없잖아. 속 좁게 굴지 말고 내가 좀 더 크게 생각하고 넘어가. 또 같은 말이었습니다. 5년 동안 수십 번 들은 그 말.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 선의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요. 다음 날 월요일 저는 오전 반차를 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직접 찾아가서 확인했어요. 아직 중도금을 내기 전이니까 계약금 2천만 원을 포기하면 계약을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2천만 원이 아깝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돈마저 시댁의 비아냥 위에 얹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된 계약의 해제 서류를 보냈습니다. 사무소를 나와서 바로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나 그 집 계약 취소했어. 아까운 2천만 원은 날렸지만 아버지가 보태주신 나머지 돈은 내가 꼭 다시 돌려줄게. 미안해, 아버지. 아버지는 한참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소리가 들렸죠. 그래, 수연아. 내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돈은 돌려줄 생각 말고 내가 가지고 있어라. 마음고생 심했을 텐데 밥 잘 챙겨 먹고. 아버지가 더 묻지 않으신 이유를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이 결혼 생활에서 제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날 오후 부동산 쪽에서 집주인에게 계약 해제를 알렸고 그 소식이 신우이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당황한 목소리였던 신우이의 메시지가 시간이 갈수록 비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뒤집어서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저녁 때 확인해 보니 신우이의 부재중 전화가 99통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소식이 닿았는지 도연에게 직접 전화가 갔고 퇴근해서 돌아온 도연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수연, 너 미쳤어? 수진이 집 계약 취소했다는 게 진짜야? 지금 우리 집 난리 났어. 너 정말 이럴 거야? 저는 소파에 앉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기억 안 나? 어제 내 어머니가 그랬잖아. 원룸 같아서 창피하다고 더 제대로 된 걸로 바꿔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 소원 들어드린 거야. 내 돈, 우리 아버지 돈으로 산 집이 그렇게 수준 미달이라는데 내가 왜 사주니? 내 어머니가 호언장담하셨으니까 이제 그 제대로 된 집은 당신네 식구들이 알아서 사. 도연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도 나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지. 어떻게 상의도 없이 이 큰일을 네 마음대로 결정해? 우리가 부부야? 그 한마디에 저는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도 제 편이 아니라는 걸요. 그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신우이의 카카오톡 알림과 시어머니의 음성 메시지를 전부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옆방에서 어머니와 통화하며 쩔쩔매는 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어떻게든 잘 얘기해 볼게요. 예. 수연이 제가 갑자기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네. 이 집에서 저를 지켜줄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밤이었습니다. 자기 전에 저는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현관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바꾼 겁니다. 시어머니가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며 알고 있던 그 번호를 새 번호로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이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어머니 집에 같이 가자. 내가 직접 설명하면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저는 세수를 하다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 설명을 해?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나야. 도연이 넥타이를 매다 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완고해졌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대로 문을 닫고 나갔어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현관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는데 삐소리와 함께 잠금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바꿔놓은 번호였으니까요. 곧바로 초인종이 연타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일어나서 30초쯤 뜸을 들인 뒤에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이 열리자마자 안으로 들어서며 소리쳤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동생 결혼을 망칠 셈이야. 저는 뒷걸음치지 않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그저께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강남 쪽을 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쪽을 직접 사주세요.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전략을 바꿨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농담 한마디 한 건데 이렇게까지 하냐. 저는 5년을 살면서 이 울음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진심이 아니라
저를 굴복시키기 위한 도구라는 걸요. 저는 휴지 한 장 건네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이건 챕터 2에 해당 혼자 울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한테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도연이 아버지는 저렇게 맨날 구석에만 앉아 있고 아무 도움이 안 돼. 방안까지 다 들렸지만 저는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스스로 지쳐서 나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을 나가면서 제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잠시 뒤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시어머니가 나한테 별걸 다 하시더라. 가정교육이 어떻게 된 거냐고.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차마 친정에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처음으로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시댁의 끊임없는 금전 요구, 집들이 날 비아냥, 도연의 침묵까지 전부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을 때 시댁에 대한 마지막 온정마저 사라졌습니다. 저녁에 퇴근한 도연은 이미 시어머니에게서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습니다. 도연이 구두를 벗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그러시는데 오늘 낮에 내가 엄마를 쫓아냈다며. 저는 식탁을 닦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쫓아낸 적 없어. 나는 방에 들어갔고 어머니가 알아서 나가셨어. 도연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어른한테 그러면 어떡해. 사실 확인보다 어머니의 감정을 먼저 챙기는 사람. 5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이 사람의 본질을 저는 새삼 확인했습니다. 같은 시각 신우이 수지는 자기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습니다. 가족한테 이런 일을 당하다니 너무 힘들다. 그 글 아래에 시댁 쪽 친척들과 수진의 친구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힘내, 언니가 있잖아. 저를 직접 이름 붙이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글이었어요. 사촌 미경이 그 글을 보고 도연에게 연락했고 상황을 파악한 미경은 시댁 친척 단체 카카오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하루 만에 시댁 친척 전체가 이 일을 알게 됐어요. 사건이 터진 지 3일째 시댁 큰아버지까지 전화를 하셨습니다. 도연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를 보며 말했어요. 큰아버지도 형수가 집안 체면을 구겼다고 하셨어. 수연아, 이번 주말에 나랑 같이 어머니 집에 가서 한마디만 하자. 저는 소파에 앉은 채 도연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사과할 일은 단 하나도 없어. 그 주 주말 도연은 혼자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돌아온 도연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니가 그러셨어. 이러다 수진이 결혼 깨지면 너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책임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그건 단순한 감정 싸움의 말이 아니었어요. 시댁이 나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순간 불안감과 동시에 경각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 욕실에 있는 사이 도연의 휴대폰 화면에 카카오톡 미리 보기 알림이 떴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잠금 화면 위에 딱 한 줄이 보였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받아봤냐?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저는 일부러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혼자 앉았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서 결혼 5년간 시댁에 보낸 돈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체 내역, 카드 결제 내역을 교차 확인하면서 합산해 보니 포기한 계약금 2천만 원을 포함해서 1억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화면 위의 숫자를 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정리를 끝낸 건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친정아버지에게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댁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 남편도 제 편이 아니라는 것, 시어머니가 도연에게 변호사 상담을 언급한 정황이 있다는 것,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법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10분 뒤 딱 한 줄이었어요. 감정으로 싸우지 마라. 증거로 싸워라.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이 더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보자. 너한테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 그 주 수요일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도연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습관처럼 도연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갈색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평소에 없던 것이라 눈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법률사무소 이름이 찍힌 문서가 나왔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상담 날짜를 확인해 보니 제가 계약을 취소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의뢰한 사람 이름이 도연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빼곡했습니다. 아내 명의로 된 재산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이혼할 때 남편 몫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 아내한테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시어머니가 단순히 화가 나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휴대폰 카메라로 문서를 한 장 한 장 찍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서류를 원래 자리에 정확히 돌려놓았어요. 도연이 들어오기 전에 표정을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도연이 귀가한 뒤 저는 아무 내색 없이 저녁을 차렸습니다. 밥을 먹다가 도연이 말했어요. 요즘 많이 힘들지. 좀 쉬면서 생각 정리하자. 저는 그 말의 뜻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위로가 아니었어요. 제가 지쳐서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거였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러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도연이 거실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휴대폰을 소파 위에 놓고 샤워하러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결혼 초부터 휴대폰 비밀번호를 자기 생일 4자리로 쓰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나는 걸 확인하고 도연의 폰 잠금을 풀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열었습니다. 위에서부터 훑어 내려가는데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재산이 대부분 그년 명이라 이혼하면 네가 불리하다. 내가 알아본 변호사가 방법이 있다고 했다. 도연의 답장이 바로 아래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어머니의 다음 메시지가 이어졌어요. 일단 며느리가 눈치 못 채게 잘해줘라. 시간을 벌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줄. 며느리 친정에서 보탠 돈도 원래 우리 아들한테 온 거니까 우리 몫이다. 도연은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을 직접 찍어서 저장했어요. 대화 목록을 넘기다가 한지연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먹자. 형수님은 모르시지. 비밀이지. 지난번 와인바 너무 좋았어. 또 가자. 이런 메시지가 수십 개 이어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분노를 억누르면서 이것도 전부 촬영했습니다. 욕실에서 물 잠그는 소리가 났고 저는 도연의 폰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토요일 점심 종로의 한정식 집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문서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 촬영본을 아버지에게 보여드렸어요. 아버지는 한 장 한 장 넘기시며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이건 더 이상 부부 싸움이 아니다. 전문가가 필요해. 아버지가 한 사람의 이름을 꺼내셨습니다. 한서윤. 아버지가 30년 전에
고등학교 담임을 했던 제자인데 지금은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제 대학 동기이기도 했습니다. 졸업 후에 연락이 끊겼던 사이였죠. 내가 이미 대강 상황을 설명해 놨다. 다음 주에 만나봐라. 다음 주 토요일 오후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서윤을 1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대학 시절 법대에서 수석을 놓치지 않던 그 날카로운 눈빛은 변함이 없었어요. 서윤은 제가 가져간 자료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법률사무소 상담 문서, 시어머니와 도연의 대화, 도연과 한지연의 대화. 서윤이 메모를 하다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싸울 수 있어. 근데 더 확실하게 만들어야 해. 서윤이 내놓은 방법은 3가지였습니다. 하나, 시댁과 통화할 때마다 녹음할 것. 내가 직접 참여하는 통화를 녹음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둘, 도연과 한지연의 관계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도연의 카드 결제 내역을 정리할 것. 셋, 결혼 생활 동안 시댁에 보낸 돈을 날짜 순서대로 빠짐없이 정리해서 내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만들 것. 서윤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변호사 상담을 받았으면 그쪽도 증거를 모으고 있을 거야. 너한테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면 내가 먼저 폭발하게 만들거나 불리한 행동을 하게 유도할 수 있어. 절대 넘어가면 안 돼. 그 말에 도연이 최근 쉬면서 생각 정리하자고 했던 이상하리만큼 부드러운 태도의 뜻을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서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지금부터 절대 흔들리면 안 돼.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착한 며느리처럼 행동해. 그날 저녁 저는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좀 쉬면서 다시 생각해 볼게. 도연의 어깨가 내려갔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내가 이해해주면 어머니도 풀리실 거야. 도연이 안도하는 그 표정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관계를 회복하려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계획대로 시간을 벌고 있을 뿐이라는 걸요. 그날 밤 서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연기 시작했어. 남편은 완전히 넘어간 것 같아. 서윤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전쟁이야. 매일 보고해. 착한 며느리 연기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달라진 걸 보고 기분이 풀렸는지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그래, 내가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통화 녹음 버튼이 켜져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어갔어요. 수진이 집은 당연히 내가 다시 사줘야지. 원래 오빠가 해주는 거야. 저는 속이 뒤집어지는 걸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알아볼게요. 녹음 파일이 하나 더 쌓였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 예단 비용이 부족하다. 500만 원만 보태줄 수 있겠니? 저는 이를 꽉 깨물면서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통화도 녹음 파일에 추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저는 퇴근 후 집에서 도연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3달간 강남의 특정 와인바, 레스토랑, 청담동 근처 호텔바에서 두 사람이 먹은 것으로 보이는 결제 내역이 7건 있었어요. 결제 날짜를 하나하나 적어놓고 도연이 저한테 야근이라고 했던 날짜와 대조해 봤습니다. 7건 전부 일치했습니다. 저는 이걸 표로 정리해서 서윤에게 보냈어요. 다음 토요일 오후 서윤의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서윤이 제가 보낸 자료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드 내역만으로는 부족해. 직접 만나는 장면이 필요해. 서윤이 이전에 함께 일한 적 있는 민간조사 업체를 연결해 줬습니다. 서윤이 강조한 게 있었어요. 이 업체는 합법적인 범위에서만 일해. 건물 로비나 도로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만 촬영하는 곳이야. 조사업체 대표를 만났을 때 제가 정리한 카드 내역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결제 패턴이 이 정도로 일정하면 2주면 결과가 나옵니다. 비용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제 비상금에서 꺼냈어요. 서윤이 말했던 게 머릿속에 정확히 박혀 있었거든요. 지금 쓰는 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어. 열흘 뒤 조사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도연이 퇴근 후 강남 와인바에서 한지연을 만나는 장면, 한지연의 역삼동 오피스텔 건물 로비에 둘이 나란히 들어가는 장면, 다음 날 아침 같은 옷을 입고 함께 나오는 장면이 시간대별로 찍혀 있었습니다. 전부 건물 로비, 도로, 상가 앞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 것들이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도연과 한지연은 약 6개월 전부터 같은 팀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조사 기간 중 4번 만났으며 오피스텔에 함께 들어간 게 3번이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눈물보다 안도감이 먼저 왔습니다. 이제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졌으니까요. 퇴근 후와 주말을 이용해서 결혼 5년간 시댁에 보낸 모든 돈도 정리했습니다. 은행 이체 내역, 현금 인출 기록, 시어머니 수술비 영수증, 시누이 학원비 카드 결제, 명절 용돈, 그리고 포기한 계약금까지 합치니 총 1억 7천만 원이었어요. 제 개인 자산에서 나간 것과 부부 공동돈에서 나간 것을 따로 구분해서 서윤에게 넘겼습니다. 서윤이 주말 미팅에서 모든 증거를 펼쳐놓고 검토를 마치더니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이겨. 도연 쪽이 잘못한 쪽으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서윤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근데 지금 바로 소송을 걸지 말자. 시댁이 스스로 무너질 기회를 한 번 더 만들자. 서윤이 꺼낸 건 2개월 뒤로 예정된 시어머니의 환갑잔치였습니다. 시댁 친척 50여 명, 시어머니 동창과 지인 30여 명이 모이는 큰 행사였죠. 그 자리에서 시댁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다만 모든 내용을 사실로만 구성해. 거짓이 한 줄이라도 들어가면 안 돼. 저는 시어머니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한 게 많으니 어머니 환갑은 제가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콧소리를 내며 대답했어요. 그래, 내가 그 정도는 해야지. 하객이 80명이니까 꼼꼼하게 해. 저는 그 통화도 녹음했습니다. 잔치 준비 기간에 연차를 하루 써서 연회장에 직접 갔습니다. 담당자와 만나서 큰 화면과 음향 장비 상태를 확인했어요. 축하 영상을 틀 거라고 말하면서 제 노트북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험까지 마쳤습니다. 그 자리에 시댁 식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잔치 2주 전부터 본격적으로 영상 편집에 들어갔습니다. 가족 영상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시댁 가족 사진과 영상을 모으면서 별도의 파일을 만들었어요. 제가 시댁에 쓴 돈 내역, 시어머니의 녹음 발언 글자 기록, 도연의 외도 사진 일부를 넣었습니다. 서윤이 최종 검토를 마치고 말했어요. 전부 사실이고 개인적인 감정이나 욕은 한 줄도 없어. 상대가 나중에 문제를 삼아도 방어할 수 있어. 서윤이 덧붙였습니다. 잔치 당일에 내가 연회장 근처에 있을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해. 영상 길이는 3분으로 맞췄습니다. 누군가 막으려 해도 핵심이 다 전달될 수 있는 시간이면서 하객들이 집중할 수 있는 적절한 길이었어요. 당일에는 연회장 뒤쪽 영상 장비 공간에서 제 노트북으로 직접 틀면서
영상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킬 계획이었습니다. 잔치 전날 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서윤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 내가 차분할수록 그 사람들이 무너져.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옆방에서 도연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강남의 연회장이었습니다. 시댁 친척들과 시어머니 동창, 지인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어요. 저는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입구에 서서 하객 한 분 한 분을 맞이하며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려한 한복을 입고 주인공의 자리에 앉으며 들어오는 하객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잔치를 다 준비했다. 하객들이 저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복이 많으시네요. 시누이 수진이 예비 신랑 준혁과 함께 들어왔고 시아버지는 모처럼 양복을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큰아버지 부부, 사촌 미경, 시어머니 여고, 동창 모임분들까지 자리를 채우니 연회장에 80여 명이 꽉 들어찼어요. 저는 뒤쪽 영상 장비 공간에서 노트북 연결 상태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정오의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각 테이블을 돌며 음식을 챙기고 음료를 따르면서 며느리 역할에 빈틈이 없도록 했어요. 시어머니 동창 한 분이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살뜰한데 시어머니가 부럽다. 시어머니가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어요. 이래 봬도 속을 좀 썩이다가 요즘 철이 들었어요. 저는 미소를 유지한 채 속으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1시 식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앞에 마련된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어요. 시어머니의 환갑을 축하드리며 며느리로서 지난 5년을 돌아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하객들이 기대에 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도연도 미소를 지으면서 손뼉을 쳤어요.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뒤쪽 영상 장비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큰 화면에 결혼식 사진이 떴습니다. 명절 가족 사진, 여행 사진이 이어지면서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쁘다. 좋은 가족이네. 1분 30초가 지났을 때 화면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얀 글씨가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5년간 시댁에 보낸 금액. 항목별로 정리된 표가 나타났고 맨 아래에 총액이 크게 표시됐습니다. 1억 7천만 원. 연회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웅성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화면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글자와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시어머니 본인의 음성이었어요. 수진이 집은 당연히 내가 다시 사줘야지. 원래 오빠가 해주는 거야. 이어서 또 한 줄. 며느리 친정에서 보탠 돈도 원래 우리 아들한테 온 거니까 우리 몫이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저게 사실이야. 세상에.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꺼. 지금 당장 꺼. 도연도 벌떡 일어나서 뒤쪽 장비 공간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트북 앞에 서서 몸으로 가로막았어요. 이미 영상의 마지막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한지연의 오피스텔 건물 로비에 나란히 들어가는 사진. 다음 날 아침 같은 옷을 입고 함께 나오는 사진.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3분짜리 영상이 끝나는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정적이 깨진 건 큰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큰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도대체 며느리한테 뭘 한 거야? 시어머니 동창분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촌 미경이 도연에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이 사진 진짜야? 바람 피운 거 맞아? 도연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입만 벌렸다 닫았습니다. 도연이 저에게 달려오며 소리쳤어요. 미쳤어. 고소할 거야. 저는 마이크를 다시 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5년간 이 가족을 위해 1억 7천만 원을 썼고 돌아온 건 모욕과 배신이었습니다. 영상에 나온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증거 원본은 별도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수진이 달려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언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예비 신랑 준혁은 얼굴이 굳은 채 구석에서 자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가 도연을 노려보며 입을 열었어요. 이게 다 뭔 소리야? 시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아파트 계약도, 이혼 상담도, 아들의 바람도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조차 비밀로 움직였다는 게 그 자리에서 드러났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핸드백을 들고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입구 밖 로비에서 서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윤이 제 표정을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완벽했어. 감정적으로 한마디도 안 했으니까 상대가 잡을 게 없어. 서윤이 다음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소송을 거는 게 아니라 도연 쪽이 먼저 움직이게 만든 뒤에 반격하는 거였어요. 상대가 먼저 소송을 걸면 우리가 가진 증거를 한꺼번에 터뜨릴 수 있고 도연 쪽의 잘못이 더 크게 부각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연회장을 나와서 바로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다 끝났어요. 이제 제 인생 찾으려고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잘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흔들리지 마라. 내 방은 이미 정리해뒀다. 그날 밤 미리 짐을 빼둔 친정집에서 이불을 덮었습니다. 휴대폰을 켜보니 도연의 부재중 전화 23통, 너 고소할 거야 라는 문자, 시어머니의 음성 메시지, 수진의 카카오톡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환갑잔치가 끝나고 10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이 먼저 움직였어요. 이혼 소송을 내면서 동시에 경찰에 고소장을 넣었습니다. 환갑잔치에서 영상을 튼 게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서윤에게서 소송 서류 사본을 전달받았습니다. 서윤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예상대로 왔어. 도연 쪽 변호사가 시어머니가 처음 상담했던 그 사무소 소속이야. 도연 쪽 변호사는 두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하나는 제가 아파트 계약을 혼자서 취소한 게 잘못이라는 것, 또 하나는 환갑잔치에서 영상을 공개한 게 잘못이라는 것이었어요. 저를 가해자로 몰아가려는 구도였습니다. 같은 시기 수진의 예비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환갑잔치 소문이 돌았던 겁니다. 예비시댁에서 가족회의를 열었고 결론은 파혼이었어요. 이런 소란이 있는 집안과 혼인할 수 없다는 거였죠. 수진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이 책임 반드시 지게 할 거야. 파혼 소식에 시어머니가 격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과 함께 저를 상대로 따로 소송을 냈어요. 수진은 파혼 때문에 받은 정신적 피해를, 시어머니는 잔치에서 망신당한 정신적 피해를 각각 내세웠고 합쳐서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혼 소송, 경찰 고소, 손해배상 소송, 세 건이 동시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매일 울었어요. 차라리 그냥 참고 살지. 왜 이 지경까지 왔니? 어머니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친정아버지는 어머니와 달랐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제가 친정에 머무는 동안 매일 아침 식탁에 깎아놓은 과일이 있었고 저녁에는 제 방 앞을 지나가시며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부엌에서 물을 드시다가 저와 마주치셨어요. 걱정 마라. 내 아빠가 있다. 그 한마디만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법원에서 제 직장에 서류를 보냈습니다. 제 월급과 퇴직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인사팀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같은 층 총무팀 동료에게 흘린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재무팀 과장이 이혼 소송 중이래. 소문이 회사 안에 퍼졌습니다. 직속 상사가 저를 따로 부르더니 말했어요. 이 과장, 개인적인 일이 업무에 영향을 주면 곤란해. 법정 싸움이 제 직장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사무실 밖으로 나가기가 꺼려졌어요. 동료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동정이 섞인 게 느껴질 때마다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무 말 없이 커피 한 잔을 놓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같은 팀 후배 오민지였습니다. 민지는 한 번도 제 사정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제자리에 커피를 놓고 돌아갔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직장에서의 유일한 위로였어요. 어느 저녁 퇴근 후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지금 3건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길 수 있는 거 맞아. 서윤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낮추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경찰 고소건은 변수가 있어. 잔치에 80명이 있었으니까. 다만 영상에 나온 내용이 전부 사실이고 남편의 바람과 시댁이 내 재산을 노린 걸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린 거잖아. 그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 지금 포기하면 전부 잃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 쪽에서 예상 밖의 주장을 하나 더 들고 나왔습니다. 신우이 신혼집을 살 때 도연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3천만 원이 집주인에게 넘어갔으니 제가 혼자서 계약을 취소한 건 부부 공동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한 거라는 논리였어요. 그래서 계약금 포기로 생긴 2천만 원의 손해 중 일부를 제가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말에 서윤을 만나 밤늦게까지 대응 방법을 짰습니다. 그 3천만 원은 원래 제 적금을 해지한 돈이었어요. 제 계좌에서 도연 계좌로 보내고 도연 계좌에서 다시 집주인에게 보낸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적금 해지 기록, 제 계좌에서 도연 계좌로 보낸 기록, 도연 계좌에서 집주인에게 보낸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친정아버지가 보내주신 8천만 원의 송금 기록도 함께 붙였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필요하면 법정에 내가 직접 나가서 말하겠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나와주시면 돈의 출처를 증명하는 게 훨씬 단단해져요. 첫 번째 조정 날짜가 약 6주 뒤로 잡혔습니다. 직장에서의 시선, 친정 어머니의 눈물, 매일 쏟아지는 시댁의 메시지, 변호사 비용과 조사 비용의 무게가 동시에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밤 친정 제 방에서 혼자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깨어나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다음 날 퇴근 후 서윤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 녹음 파일 사건, 도연과 시어머니의 카카오톡 대화 촬영본, 도연의 외도 사진과 영상 보고서, 5년간 돈을 보낸 내역, 친정아버지의 송금 기록, 적금 해지와 계좌 이체 증거까지 전부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서윤이 하나하나 법정에 낼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이 싸움 우리가 이긴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서윤이 덧붙였습니다. 조정날에 상대가 합의하면 빨리 끝나고
안 하면 본재판으로 가는데 어느 쪽이든 우리가 유리해. 다만 시어머니가 도연을 쥐고 흔드는 한 합의는 없을 거야. 6주 뒤 서울가정법원 조정실이었습니다. 도연과 도연 쪽 변호사가 한쪽에, 저와 서윤이 반대쪽에 앉았어요. 방청석에는 시어머니가 검은 옷을 입고 손수건을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양복을 갖춰 입고 있었지만 눈 밑에 짙은 그늘이 져 있었어요. 도연 쪽 변호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아파트 계약을 혼자서 취소한 것, 환갑잔치에서 영상을 공개한 것을 들며 제 잘못이 크다고 주장했어요. 재산을 나눌 때 제 몫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청석에서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저 여자가 우리 가정을 파탄냈습니다. 서윤이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간조사 업체의 사진, 영상, 시간대별 보고서를 조정위원에게 내밀었어요. 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도연 쪽 변호사도 서류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어요. 조정위원이 사진과 보고서를 한 장씩 넘기는 동안 조정실 안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윤이 이어서 시어머니와 도연의 카카오톡 대화를 인쇄한 종이를 제출했습니다. 도연 쪽 변호사가 바로 끼어들었어요. 이건 상대방 휴대폰을 촬영한 것이라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서윤이 고개 한번 끄덕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화 내용은 민간조사 보고서의 날짜,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전부 일치합니다. 진위가 의심된다면 상대방 휴대폰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도연 쪽에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어요. 서윤이 시어머니의 전화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조정실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수진이 집은 당연히 내가 다시 사줘야지. 도연 쪽 변호사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녹음의 적법성에 이의가 있습니다. 서윤이 한 박자도 쉬지 않고 받아쳤어요. 녹음은 전부 제 의뢰인이 직접 참여한 통화를 녹음한 겁니다. 통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조정위원이 서윤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쪽 증거를 다 살펴본 뒤 도연 쪽을 보며 말했어요. 남편 쪽의 잘못이 상당 부분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외도 증거가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합리적인 합의를 강력히 권합니다. 도연 쪽 변호사가 잠시 쉬자고 했습니다. 복도로 나간 도연 쪽 변호사가 도연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대로 가면 재판에서 아주 불리합니다. 여기서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복도에서 도연에게 달려갔습니다. 절대 지면 안 돼. 재판 끝까지 가. 도연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정실로 돌아와서 합의를 거부했어요. 저는 서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서윤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판에서 끝내자는 뜻이었습니다. 조정이 깨진 뒤 본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4개월 동안 3차례 재판이 열렸어요. 서윤은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제출했습니다. 외도 사진과 영상, 도연과 한지연의 카카오톡 대화, 카드 결제 내역과 야근이라고 했던 날짜가 일치한다는 표까지요. 도연이 잘못한 쪽이라는 판단이 사실상 굳어졌습니다. 아파트 계약금 문제에 대해서는 친정아버지가 직접 법정에 나와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증인석에 앉아서 8천만 원을 왜 보냈는지,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제 적금 해지 기록과 계좌 이체 순서가 돈의 출처를 분명하게 보여줬고, 법원은 그 아파트 계약이 실질적으로 제 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도연 쪽이 경찰에 낸 고소건은 수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서윤이 낸 의견서의 핵심은 이랬어요. 영상에 나온 내용은 전부 사실이고 남편의 바람과 시댁이 재산을 노린 것을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는 건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검찰은 죄가 안 됨으로 처리했어요. 수진과 시어머니가 함께 낸 손해배상 소송도 기각됐습니다. 수진의 파혼은 시댁 내부의 문제 때문이지 제 행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판결이었어요. 소송 비용도 수진과 시어머니 쪽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최종 이혼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도연을 잘못한 쪽으로 인정했어요. 위자료 3천만 원을 도연이 저에게 지급하라고 했고 재산을 나눌 때 제 몫이 65로 산정됐습니다. 결혼 전부터 제가 모아온 돈, 친정에서 받은 돈, 시댁에 일방적으로 쓴 돈이 특별한 기여로 인정된 결과였어요. 판결이 나오는 순간 도연은 고개를 떨구고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이게 말이 돼. 재판장이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방청인은 정숙해 주십시오. 시어머니가 멈추지 않았어요. 판사가 잘못된 거야. 법정 경위가 다가와서 시어머니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저에게 수진이 달려왔어요. 수진이 제 팔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래. 저는 수진의 손을 뿌리치지도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서윤과 함께 빠르게 걸어 나왔어요. 법원 1층 로비에서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저는 아버지 품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한꺼번에 내려지는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서윤이 제 옆에서 말했어요. 수고했어. 이제 끝났어. 저는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혼 판결이 확정되고 3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재산분할로 받은 돈과 위자료를 합쳐서 서울 용산구의 소형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샀어요. 이사 당일 텅 빈 거실에 혼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마루 위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 공간에는 누구의 눈치도, 누구의 비아냥도,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는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제가 먹고 싶은 것만 채워 넣었어요. 거실 벽에는 친정아버지가 보내주신 액자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붓으로 쓰신 글씨였어요. 내 인생을 살아라. 회사에서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소송 기간에 흔들렸던 시선이 판결 결과가 알려지면서 오히려 뒤집어졌어요. 직속 상사가 저를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이 과장, 그 와중에 업무 성과가 안 떨어진 게 놀라워. 하반기 승진 대상자 명단에 이름 올렸으니까 알고 있어. 소송 내내 말없이 커피를 가져다 주던 민지가 제 자리에 와서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과장님, 진짜 멋있었어요. 저는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과는 매주 토요일 점심을 함께 먹는 사이가 됐어요. 변호사와 의뢰인이 아니라 10년을 건너뛴 진짜 친구로서요. 어느 토요일 서윤이 국밥을 떠먹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었으면 중간에 무너졌을 거야.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내가 없었으면 내가 무너졌을 거야. 친정아버지는 새 아파트 집들이에 오셨습니다. 거실을 둘러보시고 베란다에 서서 먼 풍경을 한참 바라보셨어요. 돌아서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다. 잘 살아.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아버지가 지난 1년 남짓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을지가 다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드렸어요. 친정어머니는 한동안 저를 볼 때마다 우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새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모습을 보시면서 차츰 안심하셨어요. 어느 날 전화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다 된 거다.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댁의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도연은 위자료 3천만 원을 내고 재산 분할까지 마치느라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어요. 살던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고 회사 근처 원룸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바람 사실은 이미 환갑잔치에서 친척들 앞에 다 드러났으니 시댁 쪽 모임에서도 도연의 입지가 좁아졌어요. 도연의 외도가 회사에도 알려졌다는 이야기는 서윤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도연과 한지연이 같은 팀이었으니 부서 안에서 소문이 돌았고 도연이 준비하던 승진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환갑잔치 이후로 친척 모임에 얼굴을 내밀지 못하게 됐습니다. 큰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직접 전화해서 따졌다고 해요. 내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한 게 사실이냐? 사촌 미경은 인스타그램에서 시어머니와 수진을 차단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환갑잔치에서 모든 걸 처음 알게 된 뒤 시어머니에게 크게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 집에서 뭐가 돌아가는지 하나도 몰랐다. 아들 바람까지 내가 덮고 있었어. 시아버지는 결국 시어머니와 따로 사시기 시작했다고 해요. 수지는 파혼 후 새로운 만남은커녕 시어머니 생활비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결국 수진이 시어머니에게 터뜨렸다고 합니다. 오빠가 이혼한 것도 언니 탓, 내 파혼도 언니 탓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정작 오빠 바람은 왜 말 안 했어? 어머니가 그걸 알면서도 오빠 편만 든 거잖아. 시댁 안에서도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혼 후 6달이 지난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새 아파트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김수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환갑잔치 날 수진이 울부짖던 얼굴이 스쳤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 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곧 카카오톡으로 수진의 메시지가 왔어요. 언니, 한 번만 만나자. 할 말이 있어. 제발. 저는 메시지를 읽고 화면을 껐습니다. 그 할 말이 사과든 원망이든 저에게는 더 이상 어떤 의미도 없었어요. 베란다 난간에 기대어 저녁 노을이 물드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1년여 전 마포 아파트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그날의 저를 떠올렸어요. 그때의 저는 선의를 베풀면 사랑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알고 있었어요. 선의를 짓밟은 사람들에게 정확한 대가를 치르게 한 뒤 홀로 서는 법으려. 휴대폰 화면에 수진의 부재중 전화 알림이 또 하나 떴습니다. 저는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커피잔을 테이블에 놓으며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이제 받아줄 이유가 없지. 그리고 베란다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연 씨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수연은 5년 동안 시댁을 위해 1억 7천만 원을 썼습니다. 명절마다 용돈을 챙겼고 시어머니 수술비를 냈고 시누이 학원비까지 보탰습니다. 신혼집까지 사줬는데 돌아온 건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면전에서 퍼부은 비아냥이었죠. 가족이니까 참았고 가족이니까 넘어갔고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하지만 선의를 베풀수록 돌아온 건 더 큰 요구와 더 깊은 모욕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더 잘해주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수연이 계약을 취소한 건 화가 나서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짓밟히지 않겠다는,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고만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내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곁에서 혼자 소가리를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수연의 이야기가 그런 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도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